자, 교재 29쪽을 보겠습니다. 공인인증사법의 제정 목적, 그 위에 공인인증사 법령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만 그냥 하시고요. 현재 우리 공인인증사 법령을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법의 제정 목적이에요. 자, 그럼 우리 법의 제정 목적인데 단순 참고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21회 시험이 마지막 출제였거든요. 일단은 시험에 내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런 것도 시험에 낸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죠. 전문성을 높이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볍게 이해만 해주세요. 자, 그럼 법의 인용 목적, 우리 법 제1조였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법 제2조, 용어의 정의거든요. 이 용어의 정의는요, 6개 용어의 정의가 내려져 있고요. 이 부분은 시험에 거의 매회 내신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앞으로 이 용어들이 나오면 이 의미로 쓰겠다는 의미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소속 공인중개사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이 시간에 지금 다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꼭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용어의 정의란 말은 용어의 뜻을 바로 세운다. 뜻을 바로 세운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중개의 정의가 가장 먼저 나왔고요. 우리 과목은 주로 중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의 정의 매우 중요하고 개념을 확실히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교재 보실래요? 교재 중개 29쪽이죠. 지금 읽어드립니다.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여기서 끊어보시죠. 볼펜은 갖고 계시죠? 대하여 끊어보시고, 거래 당사자 간에, 여기서 끊어보시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을 변경하는 행위를 여기서 끊어보시고,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게 중개예요. 그럼 끊은 이유가 암기하자는 뜻이죠? 그러니까 중국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냥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끊은 내용을 지금 현재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중개라는 것은 법정 중개대상물이 있거든요. 이 법정 중개대상물은 법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을 말하죠. 해서 오늘 지금 공부할 건데 이 법정 중개대상물은 5가지가 있습니다. 토지라는 게 있고요. 건축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임목이라는 게 있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거든요. 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있어요. 그럼 이 5가지가 바로 우리 법 제3조에서 정한 법정 중개대상물이에요. 그럼 이 5가지 물건에 대한 거래 당사자, 사고자 하는 자, 팔고자 하는 자, 세를 놓고자 하는 자, 얻고자 하는 자 사이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 이것을 알선을 한대요. 그럼 알선이란 말은 거래가 성립되도록 주선하는 일체의 행위를 얘기하거든요. 이걸 쉽게 바꾸면요, 소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소개 또는 매개 또는 주선을 한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라는 것은요, 이 5가지 물건에 대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중개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서 소개할 수 있는 물건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소위 중개라고 정의하는 것은 이 5가지 물건에 대한 거래를 소개를 해야지만 중개가 되는 것이지 이 5가지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자동차 없잖아요. 그럼 자동차 매매를 소개했다. 중개?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법이 정하는 중개라는 것은 이 5가지 거래를 소개해야지 중개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감 잡고요. 그럼 우리는 요거를 이제 고스란히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그림으로 잠깐 그려서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이제 그려서 보게 되면요. 자, 이 토지를 갖고 있어요. 갑이 갖고 있어요. 이것을 을과 거래하신대요. 이 거래를 A라는 자가 소개합니다. 이게 중개 기본 그림이에요. 앞으로 이 그림을 엄청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갑과 을이 사고 파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 계약 이름이 뭐예요?
매매.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을이 갖고 있는 토지와 맞바꾸는 계약을 한다. 이것을 교환계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갑이 갖고 있는 이 토지를 을한테 세를 놓습니다. 이때 체결되는 계약 이름은 임대차. 그 밖에 이 토지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할 수 있죠. 또 갑이 이 토지에 대하여 은행에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릴 수도 있죠.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밖에 이제 민법 시행에 동반하는데 지상권, 지역권 등등등 권리가 있죠. 이러한 권리에 토지에 대해 성립할 수 있는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가 있거든요. 저당권 설정행위, 저당권 이전행위, 지역권 설정행위, 지역권 이전행위. 이런 것들을 권리의 득실 변경이라고 그래요. 이런 행위가 있을 수 있죠. 이것을 소개하는 게 모두 중개예요. 이걸 소개하는 게. 그러면 이제 용어의 정의로 연결을 시켜보면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토지라는 것은 중개대상물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갑과 을이 있지 않습니까? 갑과 을은 거래의 당사자예요. 그리고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이 있죠. 이게 여기죠. 그럼 매매교환 임대차는요, 권리의 득실 변경행위의 대표적인 예시죠, 지금.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알선이에요. 자, 그럼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예요. 그래서 중개라는 것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 5가지 물건에 대한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입니다. 이해되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중개라는 게 바로 이런 개념이었고요. 그럼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그럼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으로 볼 수 있어요.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중개라고 정의하는 것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그럼 중개는 이 5가지 물건에 대한 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중개가 되는 건데, 따라서 이 5가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 거래를 소개했어요. 자동차는 이 5가지 안 들어가 있죠. 중개상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 아니죠. 또 세탁기, 냉장고, TV 거래를 소개했어요. 중개? 아니죠. 이 5가지를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소개해야 돼요. 그래야 중개입니다. 그러면 알선은 소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소개라는 행위가 아닌 거. 알선이 아닌 것도 중개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컨설팅이라는 거 있죠.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 컨설팅은 그야말로 그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는데 이 갑이 토지를 팔고자 합니다. 그럼 내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하고 컨설팅 업자를 찾아가죠. 찾아갖고 내가 이걸 토지를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팔아야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는가? 이걸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을이란 자가, 컨설팅 업자가 이거 덩치가 너무 크니까 분할을 해라. 200평, 300평씩 분할해갖고 하나하나 팔아치워라. 그래야 이게 수익이 가장 극대화 되겠다라고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컨설팅은 그야말로 상담입니다.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가 아니죠. 중개? 아니죠. 알선이 아니에요. 그럼 컨설팅은 중개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아가 분양대행 있죠. 그럼 분양대행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소유자를 대신하여 분양을 해주는 거죠, 지금.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상가 건물이에요. 상가 건물을 갑이 신축을 했어요. 그럼 갑이 신축을 했으면 이걸 자신이 직접 그 소유자로서 분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문적으로 지금 분양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른바 이게 분양 대행업자죠. 실무에서는요, 분양 대행을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걸 조직이라고 불러요. 조직. 저기 조직 그거 말고 이것도 조직이라고 그래요. 분양대행업자들을 조직. 상가 분양 건축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됐지 않습니까? 조직 투입했잖아요. 한 달이면 다 분양해버려요. 대단하죠, 능력들이. 자, 그래서 어쨌든 분양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분들한테 가서 갑이 그러는 거예요. 내 대신 분양 좀 해달라. 일정 보수를 드릴게.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분양을 대행합니다. 그럼 분양 대행은 갑의 입장에서 상가를 대신 팔아치우는 거죠? 그럼 이거 소개하는 거 아니죠? 삼자적 입장에서 당사자가 그걸 도와주는 행위가 아니에요. 중개로 볼 수 없죠. 그럼 분양 대행도 중개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첫 순환이지만 중개의 개념. 상담이나 분양 대행은 중개가 아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상담이나 이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은 중개가 아니니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규율할 일이 없죠. 우리는 중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이에요. 이해되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요. 그래서 중개라는 것은 한마디로 오늘 이 시간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소개하는 거다. 이게 중개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소개했거나 소개하는 게 아닌 거, 컨설팅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 교재에 말이에요. 30쪽에 지금 양괄호 4번에 중개의 성격이란 말 나와 있죠. 그다음에 그 밑에 중개의 3요소란 말 나와 있죠. 이거는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중개라는 것은 이제 요거는 성격이 있고 요소가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묻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념 기본적으로만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중개의 정의를 다 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용어의 정의죠. 자, 그럼 두 번째 용어의 정의로서는 공인중개사가 지금 2번에 나와 있죠. 2번에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도 그 밑에 3번에 있는 중개업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중개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 30쪽 교재 양괄호 1번이에요.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여기서 끊으시고 일정 보수를 받고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게 중개업이에요. 자, 그럼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게 중개업이에요. 중개업은 글자 수가 몇 개? 3개죠. 3개니까 3가지 요소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뢰라는 것은 갑, 을,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으로부터만 의뢰받았다. 갑으로부터만 의뢰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했다. 그럼 중개업이 될 수 있어요? 일방의 의뢰를 포함하겠죠. 그리고 일정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보수를 받지 아니한 무료로 하는 거 있죠. 무료. 무료 중개행위는 절대 중개업이 될 수 없어요. 무료로 하는 행위는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개업공사가요. 무료로 중개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중개업은 아니에요. 무료로 하는 행위는. 보수를 받아야지만 업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개업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개를 업으로 해야 돼요. 그럼 업이란 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업으로 한다. 그럼 이것은 계속 반복성을 띄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도 말이에요. 판례란 말이 뭔지 말인지 아시죠? 판례라는 것은 법에 대하여 법원이 해석을 내린 거죠. 이게 판례예요. 유권 해석이란 말은 법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기관이 해석을 한 거죠. 이게 유권 해석인데 유권 해석은 행정기관에서 법에 대한 해석을 한 거예요.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이걸 유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판례에 따르면 업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대요.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니까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소개했다. 이건 절대 업이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여야 돼요. 그리고 영리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영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보수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영리성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수를 받지 않은 무료 중개행위는 절대 중개업은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했다. 이건 절대 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뢰라는 것은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아 소개를 해도 이건 중개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중개업은 세 글자니까 세 가지 요소다. 다른 사람 의뢰 일정 보수, 중개를 업을 행하는 것.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문제는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가 다음에 등록 파트를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 9조 1항인데 공인사법 9조 1항에 따르면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우리 법 9조 1항 조문이거든요.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럼 등록이 뭐냐 하면 다음에 공부하는데 영업허가를 받는 거예요. 중개사무소 여는 거죠. 이게 등록이에요. 그러면 등록은 바로 영업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해서 가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중개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중개업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이 나갑니다.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은 뭐냐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돼요. 우린 제재도 엄청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제재 사항들 모두 암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럼 중개업이 아니라면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아가 중개나 중개업에 대한 대가 있죠. 중개나 중개업에 대한 대가. 여기에 대해서는 중개보수죠. 이게 중개보수고, 중개보수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중개보수는 우리 법이 딱 그 한도를 정해주고요. 이 한도를 절대 초과해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수로 한 푼이라도 더 받게 되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감옥 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전문 직업인의 보수 중에 더 받았을 때 감옥 갈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거꾸로 해서 가면 중개업이나 중개가 아니라면 중개 보수 규정이 적용이 없으니까 보수 초과에 걸릴 일이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럼 결국은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이 중개를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보수를 받고 했잖아요. 이 중개를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보수받고 했다. 그러면 이게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물알선.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이었어요. 이게 중개였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을 소개했다. 중개 아니죠? 그래서 볼까요? 자동차 거래 소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자동차는 중개사물이 아니었죠. 그럼 이 거래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했어요.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맞죠? 또 컨설팅 있지 않습니까? 이건 상담이라고 그랬죠. 그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을 해줍니다. 상담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중개가 아닙니다. 맞죠? 그럼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했다. 업이 될 수 없죠. 또 분양대행 있지 않습니까? 소유자를 대신하여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것도 소개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분양대행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했습니다. 중개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컨설팅만 한다. 분양대행만 한다. 그러면 이건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중개업이 아니니까. 나아가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은 중개도 아니고 중개업도 아니니 중개 보수 규정에 적용이 없죠. 그럼 컨설팅을 해주고 분양대행을 해주고 아무리 많은 보수를 받아도 초과에 걸릴 일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개념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니니 중개업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법은 중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이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거기까지 이해는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런데 참고로 말이에요. 컨설팅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토지 소유자가 와갖고 컨설팅 업자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상담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걸 하나 200평, 300평으로 쪼개서 팔아라. 이렇게 상담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거기까지만 해주면 이건 중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에 부수하여, 부수적으로, 그럼 내가 이거 살 사람을 소개할게요. 컨설팅 업자 그러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만약에 소개업을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중개업이 돼요. 이거 이제 후일 더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컨설팅만 했다면 중개업이 될 수가 없는데,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으로 했다. 그럼 이때는 중개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제 참고를 해 두시고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중개, 중개업 정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감을 잡아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중개업 정의를 봤고요. 그 밑에 개업 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가 나오죠.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면 자연적 의미에서 개업공사는 우리가 쉽게 개업한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개업공사는 개업한 공인중개사다.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닌데 개업한 공인중개사 맞긴 맞는데, 우리가 지금 시험에 대비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대비하기 때문에 우리 법에 있는 용어로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 들으신 분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험에 대비하니까 법에 있는 규정대로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개업공사 용어의 정의를 먼저 보는데,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30페이지 맨 밑에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설 등록의 동그라미예요. 그럼 개업공사는요, 뭐만 기억하자고요? 개설 등록. 그러니까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을 얘기해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래서 이거 동그라미 쳤는데 여기서 끝나야 돼요. 더 이상 말이 나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개업공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그러면 틀렸어요. 개설 등록에서 끝나야 됩니다. 이게 그걸 꼭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개업공사는 개업한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절대 안 되고 등록을 한 자예요. 그럼 등록이 뭐냐? 영업허가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등록 파트는 우리가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데, 등록이라는 것은 일종의 영업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를 연 거죠. 이게 등록이에요. 이해되었어요? 그럼 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개업공사를 줄여서 개공 그럴 거예요. 개공. 말이 좀 이상한데 개공. 개업공사가 바로 개공이에요. 줄여서 이렇게 이제 부를 겁니다. 요즘 뭐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 게 유행이라면서요. 자, 그래서 개공, 개설 등록을 한 자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개업공사의 종류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개업공사의 종류는 종류라고 안 해요. 종류라고 안 하고 종별이라 합니다. 그 밑에 종별이란 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종류의 종류. 개업공사의 종류. 그래서 개업공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크게 나누면 법인인 개업공사가 있습니다. 그럼 법인인 개업공사는 법인으로서 개설 등록을 한 자죠. 문제 없어요. 법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공사는 법인으로서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 그러면 이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개설 등록을 한 자죠.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격을 취득하고 개설 등록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름 아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거고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 자격을 취득하고 개설 등록을 한 자다. 이렇게 되고, 다음에 중개인이란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중개인이란 표현은요, 지금 국법상 쓰는 용어예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국법이라는 얘기는 중개업법 시절에 쓰던 용어였는데, 소개업법이나 중개업법 시절에 쓰던 용어였는데, 이 중개인이란 용어를 앞으로 계속 쓸 겁니다. 그대로 쓸 건데, 이 중개인이 누구냐 하면요, 이 중개인은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는 본문이 있고 부칙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는 이제 다 호수가 있어요.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 그러니까 옛날 중개업법 개정하면서 법 제7638호가 있었는데, 거기 부칙 규정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사.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수님들은 이걸 부칙상의 개업공사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근데 저는 중개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받을 책들,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들은 전부 다 중개사법은 제가 썼습니다. 전부 다 제가 쓸 건데 어쨌든 이거 부칙상의 개업공사 이자를 중개인이라고 저 가끔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정식 명칭은 법제 7.13차로 부칙7조 제2항의 개업공사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이분이 누구냐? 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분이 누구냐 하면요.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면 이분은 국법상의 중개사무소를 여신 분들이에요. 그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중개인은 출신 성분이요. 정확하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확하게 두 가지가. 누구냐면 우리가 해방 후에 1961년도에요. 소개영업법이 있었어요. 소개영업법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공인인증사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성년자가 아니잖아요. 시구 읍면장한테 신고만 하면 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었어요. 이때는 자격증 제도가 없었습니다. 중개인 출신 성분 첫 번째 바로 이분들이에요. 이때 당시 신고하고 중개업에 진입한 분들 이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1961년도 기억하시죠? 역사적 사건이 있던 해였습니다. 1960년도에 4.19 혁명이 있었고 1961년도 5.16 군사쿠데타가 있었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죠. 경제개발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비약적인 발전했어요. 이건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 이면에는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으로 만연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농촌 인구들이 도시로 집중을 하면서 이들의 잠잘 곳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주택이라는 게 쉽게 지어지질 못하죠. 그러니까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폭등했겠죠. 이게 부동산 투기였어요. 여기에 일조했던 분들이 이때 중개업에 종사하던 분들이었죠. 그래갖고 이걸 개정하는 수준은 도저히 이게 규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1983년도 12월 말이었죠. 이때 부동산 중개업법을 제정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중개업법을 제정하면서 두 가지를 골자를 끌고 갑니다. 이 법은. 하나는 이 신고제에 의한 폐단은 없어요. 허가제로 바꾸게 돼요. 중개업 진입하려면 허가 받아라. 규제 장비를 높였죠. 높이고 그 다음에 전문 자격증 제도인 공인인증사 시험제도 이 제도를 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골자로 부동산 중개업법이 83년도 12월 말에 제정되고 84년도 4월 1일서부터 전면적으로 이 법을 시행하게 돼요. 중개업법을. 그러면서 1회 자격시험이 있었다고 그랬죠? 1회 자격시험. 1회 자격시험이 언제 있었다고요? 1985년도 9월 22일 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회 자격시험이 이때 시행이 됐고 이때 1회를 치르면서 공인인증사들이 탄생했어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전문 자격증인 공인인증사가 탄생합니다. 이때 1회 때 무려 몇만 명이 합격했냐면 6만 명이 합격했어요. 이 기록을 아직도 못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응시자 대비 이때 6만 명은요, 약 39%, 40% 정도가 합격한 거예요. 원래 1회 시험에 많이 합격하죠. 2등이 언제였냐면요, 2등이 30회 시험이었어요. 합격률로 따졌을 때. 그때 약 한 37% 합격했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6만 명이라는 인원이 이제 85년도 1회 시험 있고 나서 이제 배출이 된 겁니다. 그럼 이분들에 대한 특혜를 줘야 되죠? 특혜를. 전문 자격증 탄생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중개업법을 개정해요. 이게 1차 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개업법 1차 개정이 언제 있었냐면 1989년도 12월 말에 있었죠. 법 제정 후 정확하게 6년 만에 1차 개정을 합니다. 1차 개정하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1차 개정하면서 이제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업에 허가를 해주겠다. 요 규정이 들어온 거예요.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업에 허가를 해주겠다. 요 규정이 들어왔어요. 그럼 생각해 보면요. 중개업법 제정 후 1차 개정이 있을 때까지는 자격증이 없더라도 허가만 받으면 중개업 진입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이분들 바로 두 번째 중개인. 그러니까 첫 번째 중개인은 신고하고 진입한 분들. 두 번째 중개인은 중개업법 제정하고 나서 이 허가 받고 1차 개정 89년도 12월 말까지 진입한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바로 두 번째 중개인이다. 이게 그러면 1983년도 12월 말 그러니까 1990년부터는
절대 중개인이 탄생이 안 됩니다.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되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분들의 기득권을 지금도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제라고 그랬죠? 등록제로 개정된 건 7차 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개법 7차 개정이 1999년도 개정이었습니다. 1999년도 기억나세요? 나는 99년도에 탄생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1999년도 IMF 시대였습니다. 97년도 12월 말에 IMF 터지고 우리가 경제가 어려웠죠. 그러니까 경제 전반에 대한 규제를 쫙 풀었는데 이때 우리 허가제였던 것을 등록제로 전환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 중개인은 결국은 한마디로 그거예요. 자격증이 없었는데 이분들은 그 기득권을 유지시켜주고 있다. 그분들이 바로 중개인. 그러니까 이분들 지금 현재 신고나 허가받고 되신 분들인데 전부 다 등록증으로 바꿔줬어요. 전부 다 현재. 그래서 그분들이 바로 중개인이다. 그래서 개업공사의 종별은 세 가지 중에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고요. 법인, 공인인사인 개업공사, 중개인 이렇게 돼 있고 중개인은 분명히 개업공사 중에 한 명입니다. 등록 간주된 분이 돼요. 그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우리 법에는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사로 돼 있다는 점. 부칙규정형 개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참고로요. 지금 이 개업공사가 전국적으로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의 수겠죠. 11만 개 정도가 있어요. 이 중에 중개인이 약 3,000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11만 명 중에. 법인은요. 있지도 않아요. 거의 2,000개도 안 됩니다. 11만 개 중에. 그러니까 11만 명의 공인인사가 있는데 개업공사가 있는데 이 중에 중개인이 약 한 3,000 그리고 법인이 약 한 2,000 2,000도 안 되는데 2,000 그 다음에 나머진 전부 다 10만 5천 명 정도가 공인인사인 개업공사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이게 개업공사였다. 그러니까 명심할게 개업공사는 이 법에 따른 개설 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사다. 등록한 자예요. 그 종별에는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됐죠? 그러니까 중개인이 누군지 이해해 두시고 쉽게 뭐 중개인을 복덕방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닌데 복덕방이라는 표현은 우리 개업공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국법시대에 그 기득권을 인정받은 분들 그래갖고 지나가시다 보면요 중개인 사무소 이렇게 써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갖고 물론 연세가 많을 거로 추정돼요. 90년 이후에는 탄생이 안 됐으니까 더 이상 탄생이 안 되죠. 그래서 그 기득권 유지를 하고 있고 연세가 많을 거로 추정되기 때문에 일선에서 많이 물러났어요. 제가 강의 처음에 출발할 때는요 전국적으로 중개인이 약 한 40%였어요.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부 다 이제 현업에서 은퇴하시고 또는 돌아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약 한 3,000명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게 개업공사 용어의 정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서 2번에 있는 공인인계사 정의가 나오죠? 공인인계사. 자, 그러면 그 30페이지 2번의 공인인계사 읽어드립니다. 공인인계사라 함은 이 법, 공인인계사법에 의하여 공인인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격을 취득의 동그라미예요. 그러면 공인인계사 정의는 자격을 취득한 자, 그러니까 자격 취득만 기억하셔야 돼요. 자격 취득자가 공인인계사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개설 등록한 자는 누구라고요? 개업 공인인계사, 개공. 그러면 공인인계사는 그냥 자격 취득자한다. 여기서 끝나야 돼요. 더 이상 말이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인인계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틀렸어요. 자격 취득에서 끝나야 돼요. 그럼 이 법은 공인인계사법을 말하고 그럼 외국에서 공인인계사 자격을 취득했다. 공인인계사 아닙니다. 우리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 공인인계사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제가 일반 공인인계사라고 붙였거든요. 이거는 일반 공인인계사는 누구겠습니까?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자를 얘기하죠. 이른바 서랍 속, 장롱 속의 공인인계사를 얘기하죠. 혹자는 거실벽의 공인인계사라고도 불러요. 우리 집안은 대대손손 국가고시에 단 한 번도 합격 못했다. 내가 영광스럽게
국가고시 합격했으니 길이길이 후순에 빛내기 위해서 금태액자 눌러가지고 거실벽에 걸어놓은 공인인증서. 이자가 일반 공인인증서예요. 이게. 그래서 일반 공인인증서는 서랍 속에, 장롱 속에 공인인증서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 공인인증서고. 그래서 우리 자격증이요, 상장처럼 돼 있죠. A4 사이즈.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이 서식이 나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걸어놓으라고 상장처럼 돼 있어요. 걸어놓으라고. 이게. 자, 그 다음 이제 개업공사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요. 개업공사인 공인인증서는 누구냐면 개설 등록을 한 공인인증서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어요. 그럼 이분이 바로 개업공사인 공인인증서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종류에서 지금 개업공사인 공인인증서가 있고요. 개공의 종별에서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있었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인증서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 같은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같은 말이죠? 되치나 외치나.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개업공사인 공인인증서, 개설 등록을 한 공인인증서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이거 개업공사인 공인인증서인데 개공의 입장에서 보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되는 거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개공인 공인중개사가 된 거죠. 아주 공인중개사가 많이 나와서 아주 헷갈려 죽겠죠.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꼭 기억해야 돼요. 등록한 자가 개업공사다. 이해됐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여러분 소속공사는 말 그대로 봤을 때 어디에 소속이 된 공인중개사라는 뜻이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 소속이란 말이 고용된 공인중개사를 얘기해요. 고용이 된 공인중개사. 이게 소속공사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는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자의 용어의 정의는 자 31쪽을 봅니다. 5번에 소속공사 있죠. 자, 역시 읽어드립니다. 소속공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여기서 끊어보시죠. 공인중개사,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로서,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여기서 끊으시고.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그러면 우리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로 내려갔는데, 그래서 공인중개사 정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 꼭 기억하시고요. 이 중에 하나가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그럼 소속공사는 지금 용어의 정의를 어떻게 지금 했냐면,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랬습니다. 네 가닥으로 나눴죠. 좀 기억을 해보려고. 그러면 소속이 됐단 말은 고용이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 개업공사에 고용이 된 공인중개사야 돼요. 이때 법인의 임원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그랬는데, 여기 이 사원이라는 표현이 있죠. 임원은 이사감사를 얘기하는데 중개법인의 사원이라는 자는 직원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일단은. 그래서 임원과 동격인 자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등록 파트에서 나오는데, 무한책임사원이라는 자가 있어요. 합자나 한명회사에 그들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후일 자세히 보기로 하고. 그럼 이거 가로 속은 말은 일단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그러면 소속이 된, 고용이 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 자가 바로 소속공사인데, 이걸 줄여서 소공사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소속이라고도 불러요. 저는 소속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속공사는 고용된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억하세요.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럼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는 것은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죠. 그다음에 중개 업무를 그럼 수행한다가 뭘까? 이게 뭘까?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중개에 관한 기본 그림이 이거였죠.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는데 을과 거래하십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해요.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이 갑이 토지를 팔아달라고 우리 개업공사 A한테 의뢰했어요. 그럼 우리 개업공사는
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에 대하여 등기사항 증명서 떼보고 토지장도 떼보고 가서 현장도 살펴봐요. 조사를 했죠. 을이 이걸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을에게 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브리핑해요. 그러면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대해 브리핑하는 업무를 확인 설명이라고 해요. 확인하여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안내했죠. 그랬더니 마음에 들어 해요. 계약을 하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그럼 작성 교부해 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계약서 쓸 때 자신이 설명했던 내용을 문서로 써서 줘야 되거든요. 이걸 확인 설명서라고 그래요. 자, 그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일단 교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잔금 치고 중도금 잔금 치고 등기 서류 교부함으로써 중개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자의 업무 활동 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세 가지 있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해 주더라 이거요. 그리고 현장 안내하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업무 활동 중에 가장 핵심적인 활동임을 알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중개 업무 이 세 가지 핵심적인 활동을 알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업무를 우리는 중개 업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업무를 우리 소속공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원래 이 업무는 핵심적인 중개활동이기 때문에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인가사의 의무로 규정했어요. 개공의 의무로 우리 법이 규정했는데 소공은 개공과 차이가 직원이냐 사장이냐의 차이죠. 지금 같은 공인인사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소공은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이해되었어요? 그래서 용어의정이 소속공사는 소속된 공인인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됐습니까? 이 정도 일단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직원인 공인인사가 소속공사예요. 됐습니까? 그렇게 일단 이해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중개사무소에 말이에요. 우리 소속공사가 있는가 반면에 자격증이 없는 분도 근무하고 있죠. 이분을 뭐라 하느냐? 중개보존이라고 해요. 그러면 6번의 중개보존이 있죠. 31종 6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중개보존이라 함은 공인인회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서 끊으시고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의 밑줄이에요.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자 그러면 중개보존의 용어의 정의는 공인인회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나 개업공사에 고용된 거예요.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뭐 격리라든가 이런 업무들, 서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 관련된 단순 업무 보조가 꼭 나와야 돼요. 이해되었어요? 그러면 중개보조원 이분은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수 있죠. 그럼 이분은 지금 현재 중개 업무라는 걸 수행할 수 없죠. 그러니까 확인설명서의 작성, 계약서의 작성 이거 못하죠. 중개보조는 이래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 한 번쯤 다녀오셨는데 중개보존이라고 찍힌 명함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이 어감이 안 좋은데 왜 하필 저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법에서 사무원도 있고 아주 좋은 말들 많은데 왜 보존? 보조라는 말이 좀 어감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주로 이분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실장님, 하다못해 부장님, 과장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소속공사인 실장님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실장님들은 보조원인 실장님이죠. 그러면 우리 실장님 중개 업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확인설명, 설명서의 작성, 계약서 못 씁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우리 중개사무소 다녀오셨죠? 한번 일학도? 보조원이 실장님이 다 하지. 그죠? 이게 현실과 이론의 차이죠. 그래서 이제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게 업무의 한계에 관한 문제인데 보조원인 실장님이 현장 안내하고 브리핑 다 해요. 거의. 하고 최종적으로 계약 단계에서 우리 개업공인인회사 사장님께서 공인인회사 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브리핑해요. 손님한테.
그리고 계약서에 직접 잡히랍니다. 그럼 이것은 보조 업무로 봐야 돼요. 이해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조원인 실장님은 절대 중개 업무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험에 대비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실무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개보조는 확인 설명할 수 없어요. 계약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사에 속되어 단순 업무 보조자다. 이렇게 입력해 가셔야 돼요. 그럼 이 두 분은 개업공사가 고용한 분들이죠. 고용한 분들. 그러니까 이 두 분을 통칭하여 우리는 고용인이라고 불러요. 소속공사 중개보조원을 고용인이라고 부르고 이 고용인에 대해서는 이제 후일 우리가 더 공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 6가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자, 그러면 지금 용어의 정의가 모두 끝났는데 우리 중개사무소의 지금 인적 구성을 보면요. 이게 중개사무소거든요. 중개사무소 인적 구성을 보면요. 여기 지금 대표라는 분이 계시죠. 중개사무소에. 사장. 이분은 우리 뭐라 그랬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거신 분이죠. 등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직원인데 자격증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 그랬어요? 소속공인사. 이분을 소속공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인데 자격증이 없어요. 이분을 우리 뭐라 하겠어요? 중개보조원. 그리고 만약에 이 사무소가 법인이었다. 중개법인. 그러면 임원사원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임원사원이라고 우리는 그대로 부르고요. 그러면 이들이 바로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잖아요. 이들이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 개업공사,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임원사원. 이들을 통칭하여 우리 뭐라고 하느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표현 알아두세요. 개업공사 등이란 표현은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를 얘기한다. 감 잡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하고 중개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제가 중개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중개인은 개업공인중개사 중에 한 명입니다. 중개보조원하고 틀리는 거죠. 이해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중개인은 개공 중에 한 명이에요. 기득권을 인정해 준 거죠. 자격증이 없는 직원, 이분이 바로 중개보조원이에요. 주로 실장님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사무소에 가서 보조원님, 실장님한테 보조원님 그러면 엄청 승질냅니다. 실장님이라고 하셔야 돼. 보조원이란 말이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용어의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잠시 쉬었다가 중개산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